안녕하세요. 차이대각 서수견입니다. 자, 오늘 주제는요, 결혼 전 머니 토크, 연인의 통장 잔고가 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. 자, 여러분, 결혼 전 가장 많이 듣는 조언이 뭘까요? 자, 통장 확인해야 돼. 미래 배우자의 통장. 상대가 얼마나 모았는지, 빚은 없는지, 신용은 어떤지, 숫자로 사람을 좀 봐야 된다. 이런 얘기인 거죠? 근데요, 저는 오늘 조금 정반대 이야기도 드리려고 합니다. 통장 잔고는 사실 그 사람에 대해 알려주는 게 굉장히 부족해요. 같은 5천만 원을 모은 사람이 있는데요. 근데 한 명은 30년 후에 그 모은 습관 그대로 잘 살고 있고, 다른 한 명은 결혼 후 모든 걸 아주 빨리 써버릴 수도 있거든요. 잔고는 사실 결과일 뿐이고요. 그 사람을 진짜로 만든 이야기는 사실 통장에 잘 안 적혀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그 통장 잔고가 알려주지 않는 그것이 무엇이며, 그것이 왜 중요한지, 그 사람의 어린 시절이 지금의 소비 습관을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 결혼 전에 내가 꼭 생각해 봐야 될 포인트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자, 구체적인 예로 한번 시작하도록 할게요. A씨는요, 28살이고 적금 통장에 5천만 원이 있어요. 그런데 A가 자란 집은 늘 돈이 없어서 그건 좀 어렵다 라는 말이 들리던 집이었어요. 자, 어렸을 때부터 돈에 대한 불안이 좀 새겨져 있어요. B씨는요, 28살 똑같고, B씨 적금도 5천만 원 정도예요. 근데 B는 돈 걱정을 그렇게까지 해본 적이 없는 집에서 자랐어요. 부모님은 그래도 꽤 여유로웠고, 돈은 뭐 어떻게든 들어오는 것, 이런 느낌이 이제 집안의 분위기였어요. 지금 잔고는 사실 두 사람 더 똑같아요. 근데 결혼 후 5년 뒤 두 사람의 소비는 꽤 다를 거로 보입니다. 자, A는 결혼 후에도 계속 모을 고요. 그리고 불안이, 왜냐면 평생 따라다니거든요. B는 결혼 후 모은 돈을 자연스럽게 좀 쓰기 시작할 겁니다. 어렸을 때 그 몸에 배어 있던 그런 풍요가 자연스러웠던 사람한테 모으기만 하는 그런 결혼 생활은요, 갑갑하거든요. 같은 잔고인데 정반대의 미래로 흘러갈 가능성이 좀 있죠. 이 차이는 통장에 전혀 안 적혀 있어요. 어린 시절에 적혀 있습니다. 자,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. 자, 우리가 돈을 쓰는 방식은요, 어렸을 때부터 빚어진 뇌의 설정값입니다. 연인의 소비를 보고 왜 저렇게 쓰지? 라고 혹시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? 뭔가 비싼 물건을 샀을 수도 있고, 또는 반대로 너무 인색하거나 너무 계획적이거나, 내가 봤을 때는. 그런데 그 답은요, 이건 그 사람의 인성이나 성격의 문제가 아니고요, 그 사람의 어린 시절에 있어요. 자, 인성의 이슈가 아닙니다. 그 뿌리를 봐야 되는데요. 그 사람이 어떤 집에서 자랐는지, 부모님이 돈에 대해 어떤 말을 자주 했는지, 처음 돈이 없다고 느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, 그 장면들이 그 사람의 카드 명세서를 사실 만들고 있습니다. 자, 이걸 좀 알게 되면요. 진짜 대화가 시작될 수 있어요. 비난 대신, 아, 저 사람은 어떻게 자랐었고, 그게 어떻게 소비 습관에 영향을 미치고 있나? 자, 이런 부분에 대한 호기심이 들거든요. 자,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스탠퍼드 대학의 브라이언 너슨 교수 연구팀이 fMRI로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 뇌를 촬영했어요. 세 영역이 동시에 활성이 됐는데요. 자, 첫째는 측좌핵. 자, 이건 보상의 중심이에요. 이걸 사면 지금 기분이 좋아질 거야. 자, 두 번째는 편도체, 불안의 중심. 이거 사면 통장이, 잔고가 좀 줄 텐데, 이거 꽤 비싼데? 어떡하지? 그리고 세 번째는 전전두엽, 통제의 중심. 아, 미래의 나를 위해서 이건 안 사는 게 나을 수도 있겠는데? 자,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. 사람마다 이 세 영역의 균형값이 아주 달라요. 그렇겠죠? 그 균형값을 결정하는 게 바로 어린 시절의 경험이에요. 자, 비유로 말씀드리면 우리 뇌 안에는 세 명이 살고 있고요. 이 세 영역은 다 누구나 있습니다. 어느 영역이 더 포커스가 되어 있고 더 자극이 되는지 이게 좀 다른 거예요. 지금 사자라고 외치는 어린아이가 측좌익이고 돈이 없으면 큰일 난다라고 걱정하는 보호자 역할하는 게 편도체고 계획대로 가자. 계획이 중요해라고 정리하는 어른이 전전두엽입니다. 이 셋 중에 누가 더 큰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지는 사람마다 다르고 그리고 어렸을 때 우리 집 분위기가 결정한 거예요.
자, 어린 시절 어떤 경험이 그럼 어떤 뇌를 만들까요? 그럼 네 가지 패턴을 보여드릴게요. 나도 이 패턴 중에 하나에 속하고요. 내 미래 배우자가 될 사람도 이 패턴 중에 하나에 속할 겁니다. 물론 하나에 완벽하게 떨어질 있진 않을 수 있어요. 근데 약간 좀 더 치우쳐 있는 경향은 확실히 있습니다. 자, 첫 번째는요. 결핍 체험. 돈이 없어서 그건 좀 어려워. 자, 이런 결의 목소리가 자주 들렸던 집이에요. 이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요, 편도체가 좀 발달해요. 돈에 대한 불안이 항상 잔잔하게 있습니다. 그래서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는데요. 하나는 막 열심히 모으는 사람, 그리고 다른 하나는 어렸을 때 못 가진 걸 어른이 돼서 좀 보상받으려는 사람도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는 풍요 체험. 돈 걱정이 비교적 없이 자란 집. 자, 이런 사람은 측좌핵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죠. 돈은 어떻게든 들어오니까 이게 뇌에 새겨져 있고, 그래서 자연스러운 욜로 성향이 되는 거예요. 자, 세 번째는 통제 체험인데요. 부모님 사이에 돈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던 집입니다. 자, 이런 사람은 어른이 돼서 약간의 비밀 소비, 비자금 성향이 좀 있어요. 자기 영역을 지키려는 그 방어 본능이 어린 시절에 형성된 거예요. 자, 네 번째는 부재 체험이에요. 돈 얘기 금기였던 집. 이런 사람은 어른이 돼서도 돈 결정을 좀 회피해요. 자, 어떻게든 되겠지의 정체가 바로 이거예요. 결정하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. 예를 들면 부모가 돈으로 엄청나게 싸웠거나, 자, 그걸 받거나, 그럼 이게 당연히 그 싸움의 원인인 그 돈을 좀 멀리 하려는 성향이 생길 수 있거든요. 자, 여러분은 어디에 가까우신 것 같아요? 그리고 당신의 연인은 어디에 가까운 것 같습니까?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자, 어린 시절 그 네 가지 패턴이 만들어내는 성인의 네 가지 소비 뇌 유형이에요.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어떤 경험을 했느냐가 또 지금 어떤 형태를 가지게 하느냐, 이게 달라지는 거죠. 첫 번째는 미래 지향 저축형입니다. 전전두엽, 즉, 이성과 판단을 하는 그 뇌 영역이 강하게 활성화되는 사람. 이거는 결핍 체험에서 자주 나와요. 다시는 그 불안을 겪고 싶지 않다. 그 다짐이 평생 모으고 돈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만든 거죠. 두 번째는 현재 중심 경험형. 측조화액이 발달한 사람이고요. 풍요 체험에서 자주 나와요. 지금 즐기는 건 우리를 위한 거고 자연스러워. 라는 감각이 어렸을 때부터 몸에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세 번째는 안정추구 보수형. 편도체가 예민한 사람. 결핍 체험의 또 다른 얼굴이고요. 잃지 않는 것이 너무 중요한 사람. 자, 네 번째는 즉흥 반응 충동형. 측조액이 강하고 브레이크가 좀 약한 사람. 통제 체험이나 부재 체험에서 자주 나와요. 어렸을 때 못했던 그런 자기 결정을 어른이 돼서 좀 충동 구매로 보상받는 거예요. 사실 어떤 유형이 옳고 어떤 유형은 그르고 이런 건 아닙니다. 다만 자기 유형을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 알고 있어야, 그리고 내 연인의 유형을 좀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진짜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. 자, 그럼 한 가지 유형씩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. 왜냐면 나나 우리 연인이나 이 유형 중 하나에 지금 매핑이 되어 있으니까요. 자, 첫 번째는 미래지향 저축형입니다. 자, 이 유형은 전전두엽이 강하게 활성화되는 사람들이에요. UCLA 할 허시필드 교수 연구에 따르면 이런 사람들은 미래의 나를 마치 지금의 나처럼 아주 생생하게 떠올립니다. 10년 뒤 안도하는 자기 모습이 영화처럼 그려져요. 자, 이 유형이 어디서 왔는지 좀 추적을 해보면요. 사실 많은 경우 결핍 체험이에요. 어렸을 때 돈이 없는 그런 상황을 좀 많이 목격했다거나 부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나 그런 눈치가 보였거나 부모님이 위기를 겪는 모습을 봤거나 그 경험이 평생 모으는 사람을 만든 거예요. 사실 강점은 명확해요. 안정적이고요. 위기에 강합니다. 근데 약점도 있어요. 현재의 행복을 자꾸 미뤄요. 그리고 욜로러 연인을 보잖아요. 본인도 모르게 막 불안이 올라와요. 어렸을 때 그 불안이 다시 느껴지는 거예요. 자, 그럼 두 번째는요. 현재 중심 경험형입니다. 자, 이 유형은 측조액이 활발히 발달한 사람들인데요. 자, 코넬대 토마스 갈로비치 교수 연구에 따르면 경험에 돈을 쓰는 사람이 장기 행복도가 사실 높습니다. 자, 이 유형의 뿌리는요, 많은 경우 풍요 체험이에요. 어렸을 때 돈에 대한 불안이 특별히 없었던 거죠.
돈은 어떻게든 또 들어오고 채워진다는 경험이 뇌에 각인된 거예요. 자, 여행이나 공연, 미식, 취미에 기꺼이 지출해요. 통장 잔고보다 갤러리에 쌓인 사진들, 나의 그 경험한 시간들이 진짜 자산이라고 믿습니다. 사실 강점은 삶의 만족도예요. 근데 약점은 갑작스러운 위기에 대한 대비는 좀 부족해요. 그리고 저축러 연인을 보면 본인도 모르게 좀 답답한 그런 느낌이 막 올라와요. 아우, 답답해, 정말. 자, 어렸을 때 그 자유로움이 자연스러웠던 사람한테 매번 미래를 걱정하는 모습은 사실 좀 갑갑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세 번째 유형, 안정추구 보수형입니다. 자, 이 유형은 편도체가 예민한 사람들인데요.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데니얼 커너먼의 손실 회피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같은 금액을 잃을 때 고통을, 그 고통이 얻을 때의 기쁨보다 약 두 배 강하게 느낀다고 해요. 그런데 이 성향이 특히 강한 사람이 있어요. 그러니까 잃는 게 너무 싫은 거죠. 자, 이 유형도 사실 결핍 체험에서 나오는데 저축형과는 조금 결이 달라요. 저축형은 다시는 그 불안을 겪지 않겠다라면은 보수형은 위기를 너무 직접 본 사람이에요. 부모의 사업 실패를 겪었거나 IMF 같은 위기를 너무 가까이서 본 사람이죠. 그 장면이 아주 편도체에 강하게 새겨진 거예요. 그래서 큰 지출 전에 며칠씩 고민하고 영수증 모으고 투자보다 예금을 선호해요. 강점은 탄탄한 안전망이죠. 약점은 좀 기회를 놓치기 쉽고 주변에서 좀 인색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는요, 네 번째 유형은 즉흥 반응 충동형입니다. 이 유형은 측자획이 활발한데 전전두엽 브레이크는 좀 약한 사람들인데요. 보상의 욕구는 강한데 그걸 잠시 멈춰 검토하는 시스템이 잘 안 돌아가요. 자, 이 유형의 뿌리는 좀 흥미로운데요. 많은 경우 통제 체험이나 부재 체험에서 와요. 어렸을 때 자기 결정권이 좀 부족했거나 돈에 대해 아무도 안 가르쳐 줬던 환경, 어른이 된 후 그 박탈된 자기결정권을 충동 구매로 보상받는 거예요. 내가 결정한다, 지금 산다. 이 행위 자체가 자유의 표현이 되는 거죠. 자, 이 유형은요, 보면 사는 경향이 있어요.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며칠씩 고민한다? 이런 거 없습니다. 자, 보고, 마음에 들고, 그럼 결제. 후에는 영수증과 함께 나중에 하는 거죠. 자, 강점은 결단력은 참 좋아요. 인생을 또 즐길 줄도 알아요. 근데 이제 약점은 후회 소비가 좀 있고 부채 위험이 있습니다. 자, 여러분 그러면요. 자, 세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. 자기 진단하는 시간입니다. 첫째, 돈을 쓸 때 가장 자주 느끼는 감정은 무엇이에요? 만족인가? 죄책감인가? 아님 불안인가? 아님 해방감인가? 자, 둘째는요,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 어떤 기분이 드세요? 뿌듯한가? 답답한가? 아니면 안도하는가? 아니면 무덤덤하는가? 셋째, 이 질문이 오늘의 핵심이죠. 어렸을 때 우리 집의 돈의 분위기는 어땠나요? 내가 기억나는 그 엄마 아빠의 그 돈에 관련된 상황이라든지 모습, 집안의 분위기, 나에게 했던 대화, 혹은 부모가 서로 나눴던 그 대화, 내가 숨어서 들었던 그 느낌, 혹시 기억나시는 그 장면이 있나요? 그게 나한테 영향을 크게 미쳤거든요. 그게 결핍이었나요? 풍요였나요? 갈등이었나요? 아니면 침묵이었나요? 자, 이 세 답이 만나는 지점이 여러분의 소비의 유형이에요. 그리고 같은 질문을 한번 연인에게도 던져보세요. 단 첫 데이트에 묻지 마시고요. 분위기 좋을 때 좀 친해져서 가볍게. 자, 여기서 우리가 가장 흔한 오해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. 사랑하면 맞춰지겠지. 결혼하면 정신 차리겠지. 라는 생각. 뭐 어떻게든 되겠지. 우리 이렇게 사랑하는데.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. 왜냐하면 소비뇌는요, 사실 거의 30년 묵은 뇌의 설정값입니다. 그 사람이 5살 때부터 부모님의 대화를 들으면서 처음 용돈을 받으면서 처음 안 돼라는 말을 들으면서 부부의 싸움을 지켜보면서 차곡차곡 만들어진 거예요. 그러니까 30년 동안 정말 차곡차곡 강하게 만들어진 거죠. 성인이 된 후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이게 바뀔까요? 오히려 결혼하면요, 충돌이 훨씬 더 커집니다. 왜냐고요?
내 돈이 우리 돈이 되는 순간 상대방의 소비가 곧 나의 손실과 나의 이슈로 느껴지기 시작하거든요.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. 맞추려고 하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. 근데 일단 차이를 명확하게 알고 인정하고 그 차이를 잘 설계해야 합니다. 자, 이게 다음 강의에서 또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에요. 자, 강의를 끝내기 전에 오늘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나와 연인을 위한 그런 실전 도구 두 가지를 드리도록 할게요. 아주 유용한 팁입니다. 첫 번째는 24시간 룰입니다. 5만 원 이상 지출은요, 사실 바로 하지 마세요. 24시간 무조건 멈추는 걸 습관화하세요. 즉시 결제하지 말고 장바구니에 그냥 담아두는 거예요. 자, 이게 왜 효과적이냐면 측정액이 지금 사, 빨리 해, 지금 사 라고 외치는 신호와 전전두엽이 잠깐 정말 필요한 거야?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어? 라고 검토하는 신호 사이에 시간 간격을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. 그러니까 즉 나의 그 충동적인 그 뇌와 좀 천천히 한번 검토해보자 하고 하는 그 뇌가 다르거든요, 영역이. 그 사이에 좀 시간을 두는 거예요. 왜냐면 충동 뇌가 더 강하거든, 더 빠르거든요. 똑똑하게 생각하는 뇌는 좀 뒤에 따라옵니다. 그래서 큰 지출에 있어서는 꼭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두는 게 맞아요. 자, 비유로 말씀드리면 이건 뇌에게 재방송 시간을 주는 거예요. 처음 봤을 때 막 엄청 하고 싶은 것 두근두근 거렸던 그 영화도 사실 며칠 뒤에 다시 보면 별로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. 자, 소비도 똑같습니다.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거 뭐 굳이 할 필요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. 자, 그리고 두 번째는요, 감정 라벨링입니다. 자, 결제 버튼을 누르기 전에 잠깐 멈춰서 지금 내 감정을 한번 살펴보세요. 그리고 이름을 붙여보세요. 이게 스트레스인가? 외로움인가? 보상 심리인가? 아니면 정말 필요한 건가? 이게 참 강력해요. UCLA 매튜 리버먼 교수 연구에 따르면요.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편도체 활성도가 의미 있게 푹 떨어집니다. 감정이 가라앉고 전전두엽, 즉 나의 똑똑한 이성뇌가 다시 가동되기 시작해요. 자, 그렇게 되면 진짜 필요한 소비와 감정 해소용 소비가 좀 분리가 됩니다. 감정 소비가 나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. 다만 그게 감정 소비이기 때문에 좀 절제가 필요하다 요걸 생각하는 사람과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결제하는 사람 이거는 정말 다른 일이죠. 자, 그래서 자, 오늘 1강에서는 우리가 나의 어린 시절이 맞는 그 소비의 뇌를 한번 들여봤습니다. 근데 진짜 갈등은 나와 연인의 어린 시절이 충돌했을 때 일어나겠죠. 그래서 다음 강의는 제목이 돈 가치관 안 맞는 건 아주 정상입니다. 우리만 이상한 게 아니에요. 5가지 대표적인 충돌 패턴과 두 어린 시절의 만남.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지. 자, 이 부분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. 자, 그러면 여러분, 이게 중요합니다. 통장이 아니라 어린 시절을 봐야 돼요. 그 사람과 편안할 때 그냥 작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. 자, 그 연인의 소비를 이해한다는 거는요, 사실 그 사람의 어린 시절을 내가 한번 들여다보는 겁니다.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람 어린 시절은 어땠는가 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한번 봐주세요. 도대체 왜 저래? 약간 이러지 마시고요. 자, 호기심이 제일 중요합니다. 어떤 어린 시절이 저 사람이 저런 행동 패턴을 가지게 만들었을까? 역시 나 역시 마찬가지고요. 똑같습니다. 여러분, 내가 달라지면, 내가 호기심을 갖고 연인의 그런 소비 패턴을 들여다보면요, 관계가 달라집니다. 자, 여러분,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저는 그럼 이강과 앞으로 또 연인 관계도 재미난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